강재인은 울음을 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에 누운 황기찬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피범벅이 된 황기찬이 들것 위에서 마지막으로 강재인의 이름을 부르며 손끝을 떨리게 뻗던 그 장면, 괜찮다라는 입모양과 함께 힘없이 떨어진 손이 모든 걸 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부짖으며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강재인은 기약 없는 대답을 기다리듯 황기찬의 손등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가는 불빛은 눈물에 젖어 흐릿하게 번졌고 그녀의 입에서는 울음을 삼키려는 듯, 그러나 끝내 억누르지 못한 흐느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찬 씨 아직 말도 못했잖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잖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들것 위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심장박동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강재인은 간절히 확인하고 싶어 구급대원에게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숨 쉬고 있죠? 맥박 잡히죠? 지금 괜찮은 거 맞죠? 구급대원은 단호한 표정으로 네, 아직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도착합니다라며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서도 애써 감춘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강재인은 그 작은 어조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고 그게 더 두려움을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전혀 다른 공간에서 강세리는 무심하게도 캐리어를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미 도주를 준비해둔 흔적이 선명했는데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현금 다발, 여권, 외국 유심, 미리 예약해둔 항공권 출력본까지 차례차례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까지는 제대로 접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허겁지겁 던져 넣는 모습이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기묘하게 담담했습니다. 조용히 빠져나가면 돼. 이번만 넘기면 돼. 누구도 못 잡아. 마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창밖으로 번지는 경찰차. 불빛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멈칫하며 커튼을 서둘러 닫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손가락은 캐리어 지퍼를 올리면서도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세계를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균열은 곳곳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공항으로 향하던 황지호는 태호와 함께 인파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태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기 엄마 아니야? 세리 엄마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얼굴로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군중 속에 모자를 눌러 쓴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잊을 수 없는 걸음걸이, 그 불안하게 두리번거리는 눈빛. 강세리였습니다. 태호는 숨을 들이켰고 곧장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세리 목격했습니다. 지금 출국장 쪽으로 이동 중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고 지호는 그 옆에서 여전히 엄마를 가리키며 작은 손가락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아이답지 않은 결단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애틋함과 동시에 무서운 현실을 이미 알아버린 아이의 눈빛이 겹쳐져 있었던 거죠. 태호는 지호의 어깨를 감싸며 다독였지만 지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는 또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피범벅이 된 몸에서 체온이 빠르게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그녀는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벌도 제대로 못 받았잖아. 정신 차리고 멀쩡하게 죗값 받아. 일어나. 그 말은 애원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노 어린 호통이기도 했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진실을 마주해야 하고 벌을 받고 제대로 사죄해야 한다는 절규였던 겁니다. 하지만 황기찬의 눈꺼풀은 더 무겁게 내려앉았고 그의 가슴은 들썩이다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재빨리 들것을 밀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강재인은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무너져 내릴 듯 주저앉았지만 곧 일어나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떨며 모아쥐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황기찬이 보여줬던 웃음, 분노, 의심, 그리고 마지막에 보였던 방패 같은 선택.
그 한순간의 행동이 강재인을 구했지만 동시에 그를 죽음으로 밀어넣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도록 괴롭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감정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리는 건 그래도 구하려고 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강재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차라리 냉정하게 등을 돌렸더라면 이렇게까지 무너뜨리진 않았을 텐데 마지막 선택이 방패였다는 게 도리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강재인은 눈물을 훔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찬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발 살아서 끝내요. 하지만 그 기도가 굴곡된 복도의 공기 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장례는 생각보다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이별이란 건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도 힘든 법인데 불시에 닥치면 그 잔혹함은 배가 되곤 하죠. 영정 사진 속 황기찬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정작 그를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흰 국화를 들고 줄지어 들어왔고 국화 향이 공기마다 묵직하게 맴돌았습니다. 누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누구는 손등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자리는 역시 가족들이었습니다. 황나라가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울음을 터뜨릴 때 그녀의 손끝은 너무 세게 힘이 들어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오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떨리는 목소리와는 달리 그 눈빛엔 너무 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나라는 영정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조문객들이 등을 두드려줬지만 그녀의 흐느낌은 쉽게 멎지 않았습니다. 한편 황기만은 영정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멍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다친 후 어린아이처럼 말과 행동이 단순해진 그는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큰 무언가를 잃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영정의 손을 뻗으며 울먹였습니다. 형아 어디 간 거야? 왜 안 돌아와? 나 기다렸는데. 그 말에 장례식장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무도 맑고 잔혹한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울음을 삼켰고 어떤 이는 그 순간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노숙자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손가락은 가만히 무릎 위를 두드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다 망쳐버린 건가? 아무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크게 메아리쳐 들렸고 사람들은 차마 눈길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도유경은 장례식장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이미 황기만과의 이혼으로 갈라섰지만 이 집안의 무너짐을 외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기를 반복하며 억눌린 울음을 삼켰습니다. 이렇듯 장례식장은 애도와 죄책, 침묵과 분노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떠난 자리에는 그가 남긴 공백만큼의 무게가 내려앉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인파 속에 섞여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머플러로 얼굴을 가린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공항 특유의 안내방송이 계속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심장의 고동 소리와 발걸음 소리만이 뚜렷했습니다. 손에는 미리 출력해둔 항공권이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마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조용히 빠져나가면 돼. 누구도 못 잡아. 이번만 넘기면 돼.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자멸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신고가 접수된 순간 출국장 주변은 곧장 긴장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강세리는 보안 검색대를 지나치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구석 게이트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고 당황한 공항 직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움직였습니다. 강세리는 헐떡이며 캐리어를 잡아 끌었지만 그 속도조차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공항 외곽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손가락을 꼬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 아니야.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그러나 운전석 유리에 튀는 빗물과 미끄러운 노면은 그녀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를 흔들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택시는 가드레일을 긁으며 비명을 냈고 차는 결국 멈춰 섰습니다.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강세리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전면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조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이 도로 위를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붉고 푸른 불빛이 번쩍이는 그 순간 강세리는 더는 도망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세리 씨, 움직이지 마세요. 신병 확보합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그녀의 숨을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강세리는 고개를 떨군 채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장례식장에서 울던 황기만의 목소리, 황나라의 울음, 지호가 자신을 가리키던 순간이 교차하며 떠올랐습니다. 도망쳤지만 결국 제 발로 올무에 걸려든 꼴이었습니다. 재판은 많은 이들이 주목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그 뒤에는 강재인과 김도윤, 황기찬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판사석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감정의 폭풍이 겹겹이 숨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세리는 여전히 얼굴을 감싸듯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태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말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강세리의 범행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강재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황기찬이 피해자를 밀쳐 구한 결과 대신 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 도주를 시도했으며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방청석에 앉은 모든 이들에게는 망치질처럼 들렸습니다. 이어서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의 증언이 재생되자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줄어들었습니다. 화면 속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강재인을 향해 급가속하는 장면, 그리고 황기찬이 몸을 날려 밀어내는 순간 이어지는 충돌 소리와 끔찍한 충격.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증거였고 그 장면이 반복될 때마다 강재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세리의 변호인은 억지스러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우발적이라면 왜 사건 직후 공항으로 도주했습니까? 왜 위조된 여권과 현금을 준비해 두었습니까? 변호인의 말은 그 순간 힘을 잃었고 강세리조차 더는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이미 굳혀져 있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탄식과 분노 섞인 속삭임이 터져나왔습니다. 끝까지 변명만 하네. 사람 목숨을 빼앗아 놓고도 저렇게 태어나다니. 그 속삭임들은 법정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강재인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울음은 이미 다 말라버렸고 대신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냉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한테 사죄하는 일은 없어도 돼. 하지만 산 사람 앞에서는 끝까지 벌 받아야 해. 판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세리,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정신병원 치료 감호를 병행하며 형을 집행합니다. 죄는 죄대로, 치료는 치료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강세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을 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재판부의 망치는 내려졌고 정의의 무게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한 가지를 더 공개했습니다. 황기찬이 사망하기 전 생명보험 수령인을 조용히 변경해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는 강세리와 노숙자로 지정돼 있었던 보험 수령인이 사고 전 은밀하게 강재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살다 보면 말이 칼이 되고 칼이 다시 방패가 되기도 하더라. 나는 마지막으로 칼이 아니라 방패가 되고 싶었다. 강재인, 내가 이어주길 바란다. 법정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재인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뒤섞임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신을 향한 황기찬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패로 끝내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온기를 잇는 사람이 되어야겠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보험금 전액을 개인적인 욕심에 쓰지 않고 피해자 지원과 장학 사업, 그리고 기부에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강재인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기찬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뜻, 저는 그걸 세상에 나누겠습니다. 반면 남겨진 황기찬의 가족들은 무너져갔습니다. 집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벽지마다 스며 있었고 식탁에는 끼니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황기만은 멍하니 앨범을 꺼내 형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다가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아, 나랑 놀아준다 했잖아. 왜 안 오는 거야? 그의 말은 순수했지만 동시에 너무 잔혹한 울림이었습니다. 황나라는 방 구석에 앉아 버리라면 달게 받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는 체념 같기도 하고 자기 위로 같기도 했습니다. 노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손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한 짓의 대가 이제서야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상처를 안고서도 사람들은 다시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무너져 있던 관계들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고 각각의 사람들은 자신이 붙잡아야 할 소중한 것들을 조금씩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강미란과 정호성은 마침내 새로 지어진 집으로 이사할 날이 다가오자 그들은 설렘과 긴장 속에서 나란히 짐을 꾸렸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출발이네. 정호성이 웃으며 말하자 강미란은 눈가가 촉촉해진 채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정되고 싶어. 지난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여기서 우리만의 집을 만들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짐을 옮겼고 작은 살림살이가 하나씩 새로운 집에 들어설 때마다 벽과 천장은 조금씩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아직 어색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었습니다. 한편 김도윤은 오래 고민해온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강재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는 서로의 내일이 되어 볼래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그 순간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기찬의 마지막 손짓, 강세리의 폭주, 그리고 자신이 끝내 살아남아야 했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그 고통을 뚫고 여기까지 버텨온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야 한다는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온 강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같이 해요. 그 한마디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듯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식은 크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소박함이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윤이와 정호성은 함께 자리에서 축복의 박수를 보냈고 최자영도 눈가를 훔치며 정말 잘됐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식장 한편에는 어린 보람이가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었는데요. 그녀는 아직 완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김도윤은 보람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람아,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 아빠, 엄마랑 같이 살자. 순간 보람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곧 눈을 크게 뜨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엄마.
그 짧은 대답은 결혼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강재인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뜨겁게 울었고 김도윤은 눈시울을 붉힌 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상처와 아픔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그날의 결혼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승우는 형과 누나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건배를 제안했고 정호성은 손을 잡은 강미란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지. 강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을 위해 더 노력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웃었고 그 웃음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심에서 나온 미소였고 각자가 견뎌온 고통을 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반면 황기찬의 가족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점점 더 허물어져 갔고 식탁 위에는 차려지지 못한 끼니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황기만은 때때로 빈 의자에 앉아 기찬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황나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노숙자는 집 안어두운 구석에서 말없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는 침묵이 그들 집안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강재인은 그런 상황조차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이 남긴 보험금을 기부하면서 일부를 황기찬의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남은 삶마저 버려지게 둘 수는 없어. 그렇게 말한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을 듣고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황기찬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패라는 의미를 이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바뀌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강재인은 새로운 재단의 설립 소식을 조용히 알렸습니다.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장학금과 치료비 지원이 시작되었고 그 소식은 지역신문에 짧게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지만 강재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찬 씨 덕분이에요. 마지막까지 방패로 끝내주셔서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그 순간 창문을 스쳐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그녀는 그것을 황기찬의 대답처럼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건 고통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이 곁에 있는 삶이라는 거요. 죄인들은 죄를 제대로 받았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며 회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황기찬은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선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선택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새로운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마지막 장을 덮은 뒤에도 사람들은 묘하게 다음 장이 기대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겠다는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강재인, 김도윤, 김보람, 강미란, 정호성, 정윤희, 최자영 모두가 제 몫의 내일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제 남은 일은 단순했습니다. 서로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차가운 밤길에 혼자 서 있게 하지 않는 것. KBS 드라마 여왕의 집 참 재미있었는데요. 끝난다니 너무 아쉽네요.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아요.